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하여서입니다. 첩인 덕혜 어머니는 명동에서 다방을 내고 있다. 40을 넘은 40대의 여인이지만은 아무리 보아도 35밖에 나보이지 않는 요염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었다. 옛날부터 사치한 옷차림을 하고 남성의 시선을 끌며 거리를 걷는 것이 취미인 여인이었다. 김광식 지음. 부녀상. 덕희씨 전화. 네. 덕희는 들었던 펜을 장부 위에 놓으며 일어서 계장이 받았다 놓은 책상 위에 수화기를 들었다. 누굴까? 영신이? 희숙이? 하고 생각해보나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전화 받고 왔어요. 덕희입니다. 나 덕현 오빠다. 상상했던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고 너무도 의외인 맏오빠라는데 적이 놀랐다. 네? 덕현 오빠세요? 덕희는 의사의 흰 가운을 입고 전화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오빠의 눈이 또렷이 그려졌다. 전화로 할 말은 아니고 해서 오늘 좀 만났으면 하는데. 네, 그러세요. 그럼 회사에서 퇴근하는 대로 동화백화점 지하실 다방으로 오렴. 5시 반까지. 네, 그리 가겠어요. 하고 수화기를 놓았다. 서울 장안에서 살면서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이외에는 전혀 소식을 모르는 오빠다. 덕희는 그저 맏오빠는 개동댁 큰어머니를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매일같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덕희는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을 느끼며 자기 자리에 가앉았다. 23이 되도록 덕현 오빠가 자기를 만나자고 한 것은 처음인 것이다. 덕현과 덕희는 친오빠요, 누이동생이다. 형제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다르다. 덕희의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소실이다. 이 둘은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다 해도 서로 서먹한 감정으로 모르는 채 할 수 없어 인사하는 정도뿐이었다. 덕현은 덕희보다 7, 8년 위이라는 연령의 차이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오빠였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를 제일 싫어했다. 어릴 때 덕환 오빠나 덕숙 언니는 큰 댁에서 가끔 심부름도 오고 놀러도 왔었으나 덕현 오빠만은 한 번도 놀러 오기는커녕 심부름도 오지 않았었다. 1년에 한두 번 개동댁에 심부름을 가게 된 덕희는 날카롭게 쏘아보던 덕현 오빠의 시선에 그만 울상이 되어 쫓겨오다시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가 대학을 나와 의사가 된 후 덕희도 여학교를 마친 후 다 장성해서 피란 부산 땅에서 처음 인사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었다. 한데 오빠는 어떻게 자기가 근무하는 화재보험회사를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오후 5시를 조금 지나 덕희는 장부를 정리해놓고 회사를 나왔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전이었는데 벌써 오빠는 와 있었다. 덕희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굴욕 같은 야릇한 감정이 쌓이는 것을 의식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라고 인사를 해야 할 건지 몰랐다. 덕희는 오빠 앞에 마주 앉으며 옛날의 그 차가운 시선을 의식했다. 안녕하셨어요? 하고 머리를 숙였다. 덕현은 잠깐 머리를 끄덕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덕희는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오빠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반감 같은 것이 가슴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덕현은 옛날과 같은 그의 차가운 눈으로 장성한 이복 누이 동생을 바라보다가 동생의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담배를 꺼내어 물며 내심 태어나려 하는 것이었다. 어색한 감정이 두 남매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레지가 왔다. 덕현은 어색한 감정을 지우려는 듯이
덕희를 바라보며 난 커피, 넌? 덕희는 약간 망설이다가 전 홍차 하겠어요 했다. 사실 자기도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홍차라고 했다. 의식하고 한 말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고분고분하게 할 수 없는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덕희는 지나간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된 남매를 이해하고 사람의 운명과 인정을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기라고 생각했었으나 이렇게 마주 앉아 오빠의 시선을 의식할 때 가슴에 일어나는 굴욕의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다. 자기의 슬픈 운명의 감정이라고 의식할 때 가슴이 차가워왔다. 철이 들며 큰댁 형제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자기의 슬픈 굴욕 감정의 습관이 오늘도 이렇게 자기를 걷잡을 수 없게 하는 것인가? 아버지는 요사이도 술 많이 하시지? 이 말은 어색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오빠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덕희는 생각했다. 옛날 같지는 않으시지만 조금씩은 늘 하세요. 덕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을 묻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덕현은 다시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았으나 새 담배에 불을 옮기고 힐끔 덕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다방의 레코드는 만보만보만을 외치며 돌았다. 덕현은 차를 한 모금 들고 나서 다시 무거운 입을 열었다. 개동 어머니가 병환이 중하신데 봄을 넘기시지 못할 것 같아. 아버지가 이번만큼은 한번 오셨다 다시 가신다 해도 오셔야 할 것 같아서 네가 네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해서 꼭 가시도록 하겠어요. 고마워. 네가 이해해 주어서. 이 말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몰랐다. 개동 어머니가 병환이 아니시더라도 아버지는 당연히 본댁으로 가셔야죠.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 말은 개동 어머니를 동정해서도 오빠를 동정해서도 세상의 도리가 그러하다고 해서도 아니었다. 지금에는 쓸쓸한 아버지를 동정해서였다. 덕혜 어머니는 명동에서 다방을 내고 있다. 40을 넘은 40대의 여인이지만은 아무리 보아도 35밖에 나보이지 않는 요염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었다. 옛날부터 사치한 옷차림을 하고 남성의 시선을 끌며 거리를 걷는 것이 취미인 여인이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의식하는 여인이었다. 8.15 해방 후 덕희 아버지의 토건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덕희의 어머니는 재빨리 명동에 다방을 내었다. 덕희 아버지는 잠시 형편을 보며 회사의 정리를 완전히 하고 다시 회사를 재건한다고 집에서 관망만 하고 있었다. 아내가 다방을 낸다고 해서 무슨 큰돈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자기 이름으로 있는 명동의 집을 다방으로 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은 좋으나 남에게 맡겨서 하고 하루 한 번 정도만 나가 돌보기만 하라고 한 것이었다. 헌데 한 달, 2달은 남편의 말대로 했으나 그 후로는 아침에 집을 나갔다 밤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토건업으로 일제 노동판에서 성공한 그의 괄괄하고 거친 성격은 자기가 아무리 망했다 해도 아내를 시켜 호구하지는 않는다고 완전히 남에게 맡기라고 했다. 그래도 살금살금 나가는 아내를 보자 하룻밤은 일부러 술을 진탕 마시고 아내가 있는 다방에 들어가 손님과 레지를 내어쫓고 다방을 부셨다. 의자고 테이블이고 찻잔이고 닥치는 대로 부셔버린 그였다. 아내는 그의 성격을 아는지라 말 한마디 없이 그러한 남편을 쌀쌀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후에 그 다방을 수리해서 남에게 맡기고 형편을 보고만 있었다. 덕희의 아버지 신교철 씨는 다시 토건업을 재건하지 못했다.
영어를 알아야 군정청 청부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어의 시대가 된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50에 접어들어 머리가 반백이 되어서도 다시 옛날 중학시대의 영어책을 사고 포켓에는 언제나 영어 회화책이 들어있었으나 혀가 돌지를 않았다. 영어 공부에 무진 애를 썼으나 이제는 자기의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인생이 슬펐다. 갑자기 기력이 풀렸다. 영어를 모르는 천추의 한을 품으며 이제는 자기 시대가 아니란 것을 뼈아프게 관념했다. 패배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밖으로 나가질 않았다. 아내는 양과 같이 온순해진 남편을 봤다. 아내는 다시 다방의 마담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내는 남편을 잠자는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단정히 몸을 가졌었다. 6.25 동란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았던 가산이 제로 달아났다. 아내는 부산 피란지에서도 다방을 내었다. 신교철 씨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는 담뱃값도 아내의 눈치를 보아서 달랬다. 돈이 없는 자기는 아내의 등에 업혀 호구하는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다. 아내가 무엇을 하건 이제는 무관이었다. 환도 후에는 다방 2층의 다다미방에서 화투패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다가 약주집에 들러 몇 사발의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폐인이 된 노인이라고 관념했다. 아내는 매일 밤 다방의 문을 닫고는 아래층 온돌방에서 밤늦게까지 젊은 사내들과 웃음으로 시시덕거렸다. 그러나 그는 귀머거리 모양 몰라라 했다. 아무리 추운 삼동이라 해도 2층 자기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덕희가 아버지를 내려가자고 끌어도 아버지는 춥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아버지를 볼 때 동정이라기보다도 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덕희는 유담보라는 뜨거운 물을 담아 난로 대용으로 사용하는 고무 물통을 사서 물을 끓여 넣어 아버지 이불 밑에 넣어두리곤 했다. 늙은 아버지는 미안해했다. 덕희는 딸에게까지 미안해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이 뜨거웠다. 60도 못된 아버지가 회갑을 지난 노인같이 너무도 기력이 없고 눈치로만 살아가는 모양이 슬펐다. 옛날의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덕희는 지난 겨울에는 아버지와 같이 2층 자기 방에서 겨울을 났다. 아버지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야한 몸가짐이 구역질 나서였다. 영화배우라는 사내와 유행가 가수라는 청년과 매일 밤 마주 앉아 시시덕거리고 영화를 본다. 댄스홀로 간다. 정신이 없었다. 그만해도 좋다. 한데 때로는 영화배우가 때로는 유행가 가수가 어머니 방에서 밤을 새우고 갔다. 첩의 딸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로 울던 여학교 때의 괴로웠던 시절, 아버지에게 속아온 어머니, 다방을 하며 무사내에게 웃어야 하는 어머니, 추하게 늙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아픈 상처를 낸 범죄인으로서 저주했었다. 덕희는 자기 굴욕의 운명을 저주하여 아버지에게 원망을 가슴 깊이 느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동정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몰랐다. 덕현 오빠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덕희는 자기 집 다방과 샛길 골목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해서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으나 없었다. 기원에서 바둑을 두거나 주막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계신다 해도 이 집에서 그 이야기는 못할 것만 같기도 했다. 덕희는 다시 밖으로 나와 기원으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숱한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아 바둑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난데없이 젊은 여자가 들어갔다고 이상히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다.
터키는 곧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한 구석 의자에 앉아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여 그저 남이 두는 바둑판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어깨를 축 늘이고 한 손으로는 턱을 고이고 앉아있는 모습은 너무도 초췌한 모습이었다. 터키는 갑자기 이러한 아버지에게 값싼 동정보다도 도리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알 수 없는 반감을 느꼈다. 터키는 아버지 옆으로 가 어깨를 흔들었다. 딸을 발견한 아버지는 너무도 의외라는 듯이 눈이 둥글해서 벌떡 일어섰다. 터키는 말없이 앞장을 서 나왔다. 아버지도 말없이 딸을 따라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터키는 그대로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중국 요리점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하고 문을 열고 쑥 들어갔다. 아버지도 따라 들어와 방에 앉으며 난 술은 싫다 하는 것이었다. 터키는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시키고 술을 가져오게 했다. 아버지에게 술을 따랐다. 장성에서는 처음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이 딸에게 곧잘 술을 따르라 했었다. 누구보다도 터키를 귀엽다고 안고 춤을 덩실 추던 아버지였다. 터키의 아버지 신교철 씨는 자기의 의견을 한번 내세우면 굽힐 줄을 모르는 고집센 사내였다. 노동판에서도 그의 고집은 통할 때가 많았다. 공사 현장에서 부하에게 명령하는 소리는 칼을 든 장군의 소리 같았다. 자기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용서 없이 주먹으로 내려치는 그였다. 그러나 그의 우두머리로서의 인정은 특유한 것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대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그를 호랑이라고 불렀다. 그러하던 아버지가 60도 넘기 전에 그 호랑이 같은 기상과 기력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도 양같이 변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슬펐다. 그러나 아버지가 비굴하리만치 성격을 굽히고 눈치로 살고 눈치로 늙는다는 것은 딸로서 슬프다기보다 도리어 이상한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술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나는 술은 싫다 하는 이러한 아버지가 미웠다.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포켓용 위스키나 브랜디를 넣고 다니며 마셨고 집에서는 값진 양주를 수십 병씩 놓고 마시던 아버지였다.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고 깨끗한 멋진 옷을 입고 어머니를 데리고 걷던 아버지였다. 멋지게 술을 마시고 멋지게 돈을 쓰던 아버지였다. 터키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발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과거의 강한 의지의 아버지, 사치한 과거의 아버지의 환상이 떠오르기 때문인지 몰랐다. 이제는 너무도 비굴하리만치 눈치로 사는 그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며 일어나는 감정일는지 몰랐다. 터키는 아버지에게 술만을 권했다. 술을 더 가져오게 하고 아버지, 오늘 개동 덕현 오빠 만났어요. 아버지는 잠시 얼굴빛이 흐렸으나 이내 담배를 붙여 물며 개동집 이야기라면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다. 집에서도 가끔 개동집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개동집과 자기는 무관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왜 마음을 속이우? 사람인 다음에야 개동댁이나 아이들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뭘 해서 속이려고만 해요, 누가 뭘 하나. 개동의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집이야. 그러면 어머니는 더했다. 옛날 돈 벌어다가는 다 개동 집으로만 가져가고 나한테는 해준 것이 뭐요? 그래, 늙어선 여편네를 내세워서 돈벌이를 시키고 누군 호강할 줄 몰라?
이런 장사를 하고 싶어 해? 덕희도 이제 시집을 보내면 다야. 그래도 나는 옛날 정으로 이러한 장사라도 하면서 굶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당신의 본심은 언제나 개동댁에만 있지. 나도 다 알아요. 누군 바보야. 가구려 가. 진정이요. 여기 생각은 말고 가요. 가. 당신이 그리 가면 나도 이제는 첩소리는 듣지 않고 살아요. 당신까지 벌어다 먹이는 사람이 굶겠어? 그만해. 그만. 뭐가 그만해? 여기 생각은 말고 가요. 가. 시퍼런 봄마누라가 있겠다. 젊은 맏아들이 의사겠다. 며느리가 시중 들어 주겠다. 무엇이 부족해서 못 가? 알아. 그만해. 헝, 알았으면 가요. 가. 누가 말려 못 가? 알았으면 가요. 덕희는 이러한 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정말 어머니는 아버지를 개동집으로 쫓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굴욕을 받으면서도 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딸까지 아버지를 개동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덕희는 마음이 언짢아지는 것이었다. 개동집 어머니가 병환이 중하시다고요. 오빠가 일부러. 아버지는 힐끗 딸을 바라보며 너희 오빠가 뭐라고 하건 네가 뭐라고 하건 나는 가지 않는다. 단숨에 술을 들이켜고 다시 개동집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덕희는 자기도 할 수 없이 반발심이 일어났다. 덕희야, 아버지 한번 가셔야겠어요. 갔다 오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건 가셔야 해요. 개동집 어머니의 생사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이 아니에요? 덕희야, 아버지는 아니에요. 덕현 오빠에게 꼭 아버지를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안 가시면 저는 무슨 죄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꼭 갔다 오세요. 아주 가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덕희야, 그런 말은 그만해. 딸에게 애원하듯 했다. 그저 아버지는 개동집 이야기만 하면 그만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말은 떨렸다. 그리고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덕희는 이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딸은 옆길로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한대 온돌방에서 젊은 유행가 가수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방문을 일찌감치 닫고 위스키라도 마시는 취한 웃음소리였다. 어머니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세금이었다. 아버지는 올라가려던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덕희는 오늘만은 아버지를 그렇게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허리를 구부리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슬펐다. 벌써 아버지는 큰 길로 나가 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들어가 밀려갔다. 요사이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그러한 사내들의 시시덕거리는 세금 소리가 들려오면 방을 나가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주막에서 술만을 마시다가 문이 닫히게 되면 길거리로 나와 혼자 돌아다니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서야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덕희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월급을 받는 날이면 벽에 걸린 아버지의 저고리 포켓에 몇천 원씩 넣어드리곤 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 해서 아버지 포켓에 넣어드렸다. 지난 아버지의 생일날 옛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양주 한 병을 사드렸다. 웃지 않는 아버지였으나 그때만은 딸을 보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양주병을 바라보며 옛날을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그 후 덕희는 때때로
다방 주방에 들어가 양주병을 들어다 아버지 방에 놓곤 했다. 그러면서도 덕희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어머니의 비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이 미웠다. 아버지를 쫓아가다 말고 불현듯 모든 것이 미워지고 괴로워지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2층 자기 방에 올라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밤이 깊어갈수록 아래층 어머니 방에서는 유행가 소리가 들려오고 어머니의 교태의 세금이 들려와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이 집의 풍속에 젖어온 자기였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졸업을 한 자기였다. 어머니가 덕희에게 다방을 맡아보라고 할 때 자기도 어머니와 같이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흘러가 보고 싶기도 했다. 욕정에 떨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고이 품고 간 애인을 생각하며 그러한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임보다도 어머니의 책임 같은 것을 느낄 때 덕희는 직장을 택했던 것이다. 그보다 아픈 상처가 또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상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젊은 애인은 맑은 사랑과 깨끗한 사랑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사라졌다. 야전병원에서 덕혜 이름을 부르며 갔다. 그를 위해서도 자기는 깨끗이 남과 같이 살다가 가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로 인하여 순결했던 자기의 공허한 가슴을 어머니와 같이 욕정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았다. 허리를 구부리고 새골목을 빠져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애절하게 가슴을 찔렀다. 이럴 때마다 좋았을 때의 아버지의 환상이 자꾸만 그려졌다. 덕희는 2층에서 내려왔다. 어머니의 방에서는 술이 몹시 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덕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무해요. 울음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들을 쏘았다. 문을 획 닫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물밀듯 오가던 사람들이 흩어져간 명동의 밤거리에는 몹시 취한 사람들만이 그래도 집을 향해 발걸음이 빨랐다. 덕희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밤거리로 나왔는지 몰랐다. 술집에 앉아있을 아버지를 찾아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있는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는 것은 괴로울 것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꼴을 보지 않아야 할 자유는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덕희는 시 공관 앞으로 중국 대사관 골목으로 돌아 충무로로 중부 경찰서 앞을 돌아 명동 성당 앞을 지났다. 언덕길을 내려갔는데 바로 5, 6m 앞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닌가. 덕희는 멈칫섰다. 자동차의 강한 헤드라이트가 그를 비추었다. 통금 예고 사이렌이 서울의 밤하늘을 길게 울리며 사라졌다. 덕희는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첫 골목길로 꺾어야 집으로 가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대로 시공관 앞으로 중국 대사관 골목길로 걷는 것이다. 충무로로 경찰서 앞으로 성당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는 다시 첫 골목길을 꺾지 않고 같은 코스로 또 걷는 것이다. 덕희도 뒤따라 걷기만 했다. 그들을 스치고 지나가는 취객들의 발걸음은 빨랐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의 걸음은 빠를 줄을 몰랐다. 5월 하순 어느 날 밤 마담은 영화배우와 같이 밖으로 외출하고 레지는 다방의 문을 닫으렸다. 한데 한 사나이가 나타나 신교철 씨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신교철 씨가 누군데요? 이 집 주인. 마담이라면 최혜자 씨인데요. 신교철 씨라면 알아. 레지는 그때서야 알듯하다는 듯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덕희 언니. 레지는 덕희를 불렀다. 2층에서 내려온 덕희는 레지의 말을 듣고 다방으로 나왔다. 덕희는 자기를 쏘아보고 섰던 덕현 오빠의 시선에 마주치자 놀라며 그 자리에 서고 말았다. 인사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 손을 위쪽으로 해놓은 오빠는 침착하려는 듯하나 떨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계시냐? 그 목소리에는 떨리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안 계세요. 밖에 나가셨어요. 덕현 오빠는 잠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덕희만을 날카롭게 쏘아보다가 그러면 아버지에게 네가 전해라. 어머니가 오늘 저녁 7시 12분에 운명하셨다고 전해라. 나는 아들의 의무로서 전할 뿐이다. 덕희는 머리를 숙였다. 앞이 막막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문도 막혔다. 개동어머니가 돌아갔다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다. 나는 너에게 나를 굽히고 부탁했었다. 그러나 아버지도 너도 너무나 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몰라서였다. 누구를 비난하러 온 것은 아니다. 아들의 의무로서 어머니 돌아간 것을 알리고 갈 뿐이다. 덕현은 바람같이 사라졌다. 덕희는 석상같이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가슴에는 화살을 맞은 것 같았다. 얼마 후 덕희는 아버지를 찾아 거리로 나왔다. 푸른 페인트 칠을 한 판잣집 주막문을 열었다. 후줄근한 잠바를 입은 아버지는 한 구석통 의자에 앉아 약주 사발을 들고 멍하니 바람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꾼들은 이러한 집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고 들던 술사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덕희는 그러한 시선에는 무심히 술꾼들을 헤치고 들어가 아버지를 불렀다. 놀란 아버지는 또 아무 말 없이 딸을 따라 길거리로 나왔다. 왜 그러느냐? 집에 가시면 알아요. 하고 덕희는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갔다. 아버지는 풀이 없는 딸이 이상했다. 덕희야,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면 난 좀 더 있다 들어가련다. 가세요.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덕희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오늘 저녁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아버지의 불행 같은 것을 느끼며 알 수 없는 설움이 복받치는 것이었다. 2층에 올라간 아버지는 딸의 거동만을 살폈다. 덕희는 아버지의 양복을 꺼내놓으며 옷 갈아입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하여간 갈아입으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는 딸의 눈만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젊었을 시절의 으리으리한 정계빛이 흐르는 것이었다. 그 빛은 무엇에 대한 항거의 빛이었다. 덕희는 이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을 알았다. 개동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그 눈빛을 흐리며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에 운명하셨다고 금방 오빠가 오셨댔어요. 그는 정말로 바위같이 앉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아버지, 옷 갈아입고 가세요. 그는 그대로 앉아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가셔야 하지 않아요? 왜 이러세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다.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덕희는 이 이상 무엇라 할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 사라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아버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